1946년 12월 28일 새벽, 미국 매사추세츠주 브록턴. 크리스마스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던 날, 눈이 얇게 내려앉은 골목을 따라 한 순찰차가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순찰 중이던 경찰관 알버트는 아파트 뒤편 눈길에서 이질적인 반짝임을 발견합니다. 이 발견이 그를 악몽으로 이끌 줄은 당시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손전등 불빛이 닿자 보인 것은 붉은색과 금색이 섞인 가느다란 장식실이 발자국 사이사이에 흩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알버트는 순간 그것을 엔젤 헤어라고 떠올렸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쓰이는 가볍고 얇은 장식용 실이었죠. 장식용 실은 아파트 뒤편에서 시작해 건물 앞 거리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흔적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브록턴에서도 서민들이 밀집해 살던 평범한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3층 아파트 문을 여는 순간, 그는 이미 여기가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연말 분위기로 가득했을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쓰러져 있었고, 대리석 받침은 본래 자리에서 벗어나 옆으로 굴러가 있었습니다. 유리 장식품들은 깨져 있었고 반짝이던 장식실은 바닥 전체에 흩어져 마치 눈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집주인 르네 코트라는 남성이 사망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체구가 크지 않은 남성이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더 왜소해 보였습니다. 잠옷은 몸에 엉켜 있었고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두개골은 심하게 손상돼 있었고 치아는 여러 개 부러져 있었으며 목 주변에는 강하게 눌린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피로 흠뻑 젖은 베개가 있었고 바닥에는 선명한 혈흔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격렬한 폭력의 결과였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는 그 혼자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부엌 쪽에 그의 아내인 베르타가 초점을 잃은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홀로 앉아 있었죠. 알버트가 부르자 그녀는 그를 바라보더니 죽었나요? 라는 말을 힘겹게 뱉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고 그 대답을 들은 그녀는 부엌 바닥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베르타와 르네는 1941년 봄에 다시 만나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에도 인연이 있었고 재회 이후 그 속도는 매우 빨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8개월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에는 이미 불안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베르타는 결혼 당시 임신 6개월이었고 주변의 시선은 절대 곱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르네가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다른 아내와 아이까지 둔 유부남이었다는 것이었죠. 이 사실을 결혼 직후 알게 된 베르타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곧 그는 중혼 혐의로 체포됐고 1942년 1월에 1년에서 3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베르타는 그해 3월에 딸 바보라를 낳았습니다. 당시 그녀는 그가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1945년 여름, 르네가 출소한 뒤 그들은 브록턴에 있는 3층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얼마 뒤 르네는 자동차 판매점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새 출발처럼 보였지만 그의 행동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님에게 차량을 구해주겠다며 성금을 받고 차를 넘기지 않는 사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결국 고용주에게도 발각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장을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내부에도 있었습니다. 그는 베르타와 자주 다투었고 갈수록 그들의 관계는 악화됐습니다. 고함과 욕설, 그리고 물리적인 충돌. 한 번은 르네가 문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 날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폭력은 이미 일상이 됐고 이웃들은 3층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익숙해졌습니다. 1946년 여름에 르네는 또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넬리라고 불렸던 그녀는 지역에서 이름을 알린 슈걸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결혼한 상태였지만 그 사실은 이 관계에 아무런 제약도 주지 않았습니다. 베르타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죠. 복수인지 아니면 붕괴된 결혼 안에서의 탈출을 시도한 것인지 그녀 역시 얼마 뒤 바람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1946년 12월, 베르타는 육체적 통증과 정신적 고립 속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수면제를 처방했고 그녀는 약에 의존해 밤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연인과 함께 보내기 위해 나갔고 그녀는 딸과 함께 조용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야 했죠. 크리스마스 당일에 그는 선물을 들고 돌아왔지만 집에 머무르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저녁, 그는 보스턴에서 연인을 배웅한 뒤 자정이 조금 지난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고 베르타는 침실에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반, 2층에 사는 이웃은 3층에서 들리는 고성에 잠에서 깼습니다. 큰 충돌음, 그리고 짧은 침묵. 또 둘이 싸운다고 생각해 다시 잠을 청했던 이웃은 얼마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이웃의 문을 두드렸던 베르타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3층으로 올라간 이웃은 방 안에 사망해 있는 르네를 발견했습니다. 이웃은 경찰에 신고했고 그 사이 순찰을 하던 알버트가 장식용 끈을 발견하고 현장까지 왔던 것입니다. 당시 부엌에 앉아있던 베르타는 어찌된 영문인지 묻는 경찰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집에 와서 남편에게 돈을 돌려달라며 다퉜어요. 확실히 르네를 원망하는 사람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을 속여 돈을 빼앗은 인물이었고 그러다 보니 용의자는 셀 수 없이 많았죠. 그와 금전 문제가 있던 범인이 그를 살해한 뒤 도망가면서 발에 걸린 줄도 몰랐던 장신용 씨를 외부에 흘리고 갔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베르타는 진술을 바꿉니다. 범인이 자신의 불륜 상대인 월터였다고 말이죠. 증거는 그녀의 말뿐이었지만 경찰은 바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진술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 즉시 월터는 풀려났고 대신 베르타가 체포됐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살인 사건이라 불렸던 이 사건은 1947년 6월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베르타가 질투와 분노 끝에 남편을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증인들의 증언은 그녀를 연약한 피해자로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르네가 그녀를 자주 폭행했던 사실 때문에 동정 여론이 일기도 했죠. 당시 베르타를 신문했던 경찰 중위 설리번은 그녀가 사실상 자백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공판 당시 침묵을 유지하던 그녀는 다음에 열린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대신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저지른 과실치사였다고 주장했죠. 그날 둘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화가 난 그가 공격하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크리스마스 트리 받침으로 반격했다는 그녀. 경찰은 외부에서 발견됐던 장식용 실과 발자국이 있었다며 수사 방해의 목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적, 의도적 살인이라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었지만 평소 르네가 폭력적이었다는 증언, 동정 여론이 한몫한 것인지 여러 번 말을 바꿨음에도 재판부는 그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947년, 재판부는 그녀에게 3년 반에서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1949년 10월에 풀려난 그녀는 그대로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여러 추측이 있었지만 이 이후의 삶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한 가정과 한 생애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그 선택은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결과였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